72세 김영자 어르신은 얼마 전 큰아들에게 전세 보증금 7천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집을 구해야 한다는 아들의 말에 망설임 없이 도와준 것이죠. 그런데 석 달 뒤 날아온 국세청의 우편 한 장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증여세 신고 누락.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고 미납 추징액 1,600만 원을 고지받았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이라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억울함과 당혹스러움 속에 가족 간의 선의가 어떻게 세금 폭탄으로 이어졌는지조차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김영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5년 세무조사의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AI가 감시하고 가족 간의 자금 흐름도 샅샅이 추적되는 시대. 가족한테 돈 줬을 뿐인데 그게 왜? 라는 질문이 지금 세무당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2025년부터 어떤 세무조사 제도가 바뀌었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무조사의 변화와 그 핵심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단계 예상치 못한 세금 폭탄, 가족의 눈물이 되다. 65세 박정숙 씨는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아들에게 신혼집 마련 비용으로 보내줬습니다.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적금 깨고 연금 일부를 미리 당겨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국세청에서 도착한 한 장의 통지서가 박 씨의 일상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미신고 가산세 포함 총 납부 세액은 4천만 원입니다. 박 씨는 멍해졌습니다. 나는 그저 내 아들에게 도움을 준 것뿐인데 세금을 내야 한다고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범죄자 취급을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사실을 아들에게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이처럼 의도치 않은 가족 간 자금 거래가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고 수천만 원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는 일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족끼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세법은 감정이 아닌 기록과 기준으로 움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5년부터 강화된 세무조사의 실체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대응 전략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단계 이후에 세무조사가 강화되었는가 몰랐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세수 부족 문제는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보도되어 왔습니다. 부동산 거래 감소, 경기 침체, 고령화로 인한 소비 위축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국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 해답이 세금 누락 사각지대의 정밀 조사였고 이 흐름은 2025년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자금 이동, 비사업자 간 고액 송금, 미성년자 자산 증식 등 그동안 비교적 느슨하게 관리되던 영역이 세무조사의 핵심 타깃으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의심되는 고액 거래를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을 활용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은행 카드사 부동산 시스템과의 연동을 통해 개인의 자금 흐름을 빅데이터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는 넘어가던 거래도 이제는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추징으로 이어지는 현실. 가정에서 나누는 자금이든 자녀의 생활비든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3단계에서는 왜 가족 간 거래조차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3단계 왜 가족 간 거래도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가 사랑이 아닌 자금 흐름으로 보는 세법.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간 자금 거래를 순수한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주는 것, 자식이 부모의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 형제가 어려울 때 돈을 빌려주는 것 모두 한국적 정서에서는 정과 의리로 이해되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감정이 아니라 자금의 흐름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세청은 증여 여부는 실제 돈이 오갔는가, 그리고 정당한 계약과 상환이 있었는가만을 보고 판단합니다.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차용증이 없고 일정한 상환 흐름이 없다면 무상으로 준 돈, 즉 증여로 간주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 개설이나 부모의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의 반복적 이체, 결혼 전세 자금 송금,
형제 간 고액 거래 등 다양한 가족 간 거래 유형이 세무조사에 빈번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생활비였다, 나중에 돌려받을 거였다는 주장은 세법상 아무런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수된 흔적이 없고 문서나 상환 계획이 없다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족 간 거래가 의심 거래로 바뀌는 순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증여세 고지서가 날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4단계에서는 국세청이 실제로 어떤 유형의 가족 간 거래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지 그 대표적 사례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4단계 이 국세청이 주시하는 대표 가족 간 거래 4가지 몰래준 돈은 더 이상 숨을 수 없다. 세법상 가족 간 자금 이동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단순한 송금이 아니라 반복되거나 고액일 경우 자동으로 조사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주시하는 대표 4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차용증 없는 고액 송금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갑자기 수천만 원을 보내는 경우 아무리 선의로 보낸 돈이라 해도 차용증 없이 전달됐다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실제로 국세청은 500만 원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특정 계좌로 집중될 경우 위험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둘째, 생활비 명목의 반복 송금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달 100만 원, 200만 원씩 송금하는 경우입니다. 교육비나 생활비로 보낼 수는 있지만 정기적이고 고액으로 계속된다면 이는 사실상의 생활비 제공이 아닌 자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좌의 생활비, 용돈 등으로 표기하지 않거나 반복 송금일 경우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입니다. 어린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주거나 고액의 예금이 미성년자 계좌로 이전될 경우 그 출처와 성격을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자는 자력으로 자금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의 자산 이전으로 간주됩니다. 넷째, 결혼자금, 전세자금 송금입니다. 결혼식 비용이나 전세 계약을 위한 자금 등 목적이 명확한 자금이라고 해도 차용관계가 아닌 무상 제공이라면 증여세 대상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청년 세대의 부동산 자금 흐름을 정부가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형의 거래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자금의 성격과 흐름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5단계에서는 이 모든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AI 기반 시스템과 데이터 연동의 실체를 살펴보겠습니다. 5단계 AI 시스템의 실체 모든 거래는 추적당하고 있다. 이제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인공지능의 눈으로 자금 흐름을 감시하는 시대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 사이 빅데이터 기반의 AI 세무 분석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국민의 자산 흐름을 24시간 추적하는 감시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스템은 은행 계좌, 카드 내역, 부동산 거래,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심지어 고액 현금 인출까지 연결해서 분석합니다. 이른바 지능형 금융거래 감시망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계좌에서 자녀 계좌로 일정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들어가고 그 후 자녀의 부동산 구매 내역이 확인되면 AI는 자동으로 의심 거래로 분류합니다. 이후 국세청은 해당 가구에 대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정밀 세무조사에 착수합니다. 더 이상 기체 내역만 없으면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보험 계약, 가족 간 공동 계좌, 부동산 명의 변경 등까지 추적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AI 시스템을 통해 포착된 가족 간 고액 자금 이동 건수는 12만 건 이상이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자진 신고 없이 과세 처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앞으로 더 정교해지고 더 많은 데이터를 연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세무서 직원이 직접 확인하지 않아도 AI가 먼저 움직이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들키지 않게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보호되게 자금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6단계에서는 이런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핵심 전략 3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6단계 세금 폭탄을 피하는 핵심 전략 3가지 기록과 증빙이 가장 강력한 방패다. 가족 간 자금 거래를 하더라도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핵심은 단 하나, 별표 기록을 남기는 것 별표입니다. 감정이 아닌 증거로 말하는 것이 세법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략은 차용증 작성입니다. 자녀에게 3천만 원을 보내면서 나중에 갚아라라고 말로만 했다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남기고 금액, 날짜, 이자율, 상환 조건, 서명 등 필수 요소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서가 세무조사 시 가장 중요한 방어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전략은 실제 상환 흐름 만들기입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반드시 일정한 주기로 상환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자도 실제로 입금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이라도 꾸준히 입금 기록을 남긴다면 이는 세법상 증여가 아닌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메모란의 이자, 상환금 등의 표기도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증빙자료 보관입니다. 차용증 사본, 이체 내역,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등 관련된 모든 자료를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이나 증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전에 가족 전체가 이를 공유하고 공동명의 거래에 대해서도 문서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나는 가족이니까 괜찮을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는 이제 통하지 않습니다. 기록하고 남기고 지키는 것만이 법 앞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 7단계에서는 이 차용증 하나만 제대로 작성해도 지켜지는 안전선, 그 구체적인 작성법과 필수 항목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7단계 요 차용증 작성의 5가지 핵심 서류 한 장이 수천만 원을 지킨다. 차용증 하나 제대로 쓰는 것만으로도 증여세 고지서를 막을 수 있다면 과연 어떻게 써야 할까요? 형식만 갖춘 종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세법상 유효한 차용증은 몇 가지 필수 요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첫째, 금액과 날짜 명시입니다. 얼마를 언제 빌렸는지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3천만 원 빌림이라고 쓸 것이 아니라 2025년 6월 1일, 금 3천만 원 정처럼 날짜와 금액을 정확히 표기해야 합니다. 둘째, 이자율과 상환 방식 기재입니다. 이자가 없으면 오히려 증여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와 유사한 이자율을 명시하고 상환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2. 연 3% 이자, 원금은 2026년 6월까지 상환 등. 셋째, 직접 서명과 날인입니다. 본인의 손으로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감도장까지 있다면 신빙성이 더 높아집니다. 단순히 프린트한 서류에 타이핑만 한 것은 효력이 떨어집니다. 넷째, 상환 증빙 계획 포함입니다. 예를 들어 이자는 매월 말일 자녀 계좌로 송금하며 원금은 분할 상환 방식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처럼 자금의 흐름까지 예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후 실제 입금 내역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공증 또는 제3자 확인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차용증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할 경우 법률사무소를 통한 공증을 받거나 가족 외부인 한 명을 입회인으로 명시해두는 것도 방어수단이 됩니다. 이처럼 단 한 장의 서류라도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자금 흐름과 연결된다면 세무조사에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8단계에서는 이 차용증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상환 흐름이 구체적으로 따라와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단계 실제 상환 흐름 만들기 집금 메모 한 줄이 나를 지킨다. 차용증만 작성하고 돈을 준 뒤 아무런 상환도 없었다면 그 문서는 종이 쪼가리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자금 흐름을 통해 차용인지 증여인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짜 돈을 빌렸고 갚고 있다는 흔적이 반드시 남아야 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상환 입금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분기마다 한 번이든 일정한 금액이 빌려준 사람 계좌로 입금되어야 하며 그 흐름이 차용증의 상환 조건과 일치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꾸준히 뒷금되면 차용 의사가 인정됩니다. 둘째, 이자와 원금을 구분해서 송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 5만 원과 원금 20만 원을 따로 입금하거나 메모란에 주월 이자라고 명시하면 세법상 대여로 인정받기 쉬워집니다. 셋째, 이자율과 상환일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용증의 매월 말일 상환이라면 실제 입금도 그 시기에 이루어져야 하고, 만약 일정이 어긋난다면 그 사유를 메시지나 메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은 자금 흐름과 함께 문자 내역, 통화 녹취까지도 조사 자료로 요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현금 상환은 피해야 합니다. 계좌 입금으로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하며, 특히 고액의 현금 거래는 역으로 세무조사에 노출될 위험이 큽니다. 예외적으로 현금 상환을 해야 한다면 입회인과 함께 서면 확인서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상환 내역을 5년 이상 보관하세요. 세법상 증여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따라서 자금 이동과 관련된 문서, 송금 내역, 문자 기록 등은 최소 5년간 유지되어야 세무조사에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흐름은 눈에 보이는 의도입니다. 정해진 틀을 꾸준히 지켜야 그 정당성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9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고위험 자금 이동 유형과 그 대처법을 안내하겠습니다. 9단계 고위험 자금 이동과 그 대처법 몰랐다고 넘기면 손해는 나만 본다. 세법상 자금 이동은 단순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금이 움직인 의도, 맥락, 빈도, 상대방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된다면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고액 현금 인출입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5천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면 그 자금이 어디로 갔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증여든 소비든 흔적이 없으면 탈색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원비나 납입금 등 특정 용도라면 그 영수증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카드 대납 또는 공동명의 카드 사용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카드를 대신 갚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의 비용을 결제한 후 계좌이체 없이 정산하지 않았다면 사실상의 자산 이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결책은 정기적인 정산과 명확한 송금 메모입니다. 세 번째, 상속 전 대규모 인출 및 증여입니다. 고령 부모가 사망 전 수개월 사이에 자녀 계좌로 자금을 이체했거나 고액 인출이 발생한 경우 이후 상속세 조사에서 그 흐름이 모두 추적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자금 출처, 사용 목적, 필요성에 대한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급여 명목의 허위 송금입니다. 개인 사업자가 가족에게 급여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보내고 세금 공제를 받는 경우 국세청은 실제 근무 여부와 업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판단되면 소득세 가산세와 함께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험 자금 이동은 세무조사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항목입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한번 조사가 들어오면 그 피해는 수년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0단계에서는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단계 실천 체크리스트와 마무리. 지금 당장 바꿔야 할 7가지 자금 습관. 세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정상적인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가족 간 자금 거래도 정상적인 계약과 상환 흐름이 존재한다면 어떤 조사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핵심 체크리스트를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가족 간 금전 거래 시 반드시 차용증 작성. 금액, 날짜, 이자율, 상환 조건, 서명 포함. 둘째, 실제 자금 흐름을 만드는 정기적 입금 습관. 송금 메모의 이자, 상환금 등 명시. 셋째, 생활비 명목 고액 송금은 최소화. 피할 수 없다면 용도 분명히 하고 메모까지. 넷째, 미성년자 명의 계좌로 자금 이동 시 출처와 용도 명확히 기록. 다섯째, 고액 현금 인출 시 사용 내역 영수증과 설명 자료 보관. 여섯째, 자산 이전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최소 5년 이상 보관. 문자, 메일, 차용증 사본, 입금 내역까지. 일곱째, 가족 간 카드 사용, 부동산 자금 지원 등은 공식적인 방식으로 정산.
이 모든 것들은 복잡한 절차가 아닙니다. 단지 기록하고 남기는 습관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습관 하나가 수천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막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썰좌 채널은 앞으로도 중장년층을 위한 실질적이고 꼭 필요한 세금, 건강, 자산관리 정보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